543페이지 자백보항법칙 증거 파트의 가장 이제 또 중요한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조금씩 설명했었죠. 자백을 보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형사법에 3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의문 일단 봐보자고. 의는 피고인이 임의로 한, 그러니까 고문 없이 한 이 말이죠. 임의로 한 증거 능력과 신용성 있는 증명력도 있는 자백에 의해서 유죄의 심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살해했다라고 아무리 법정에서 상세히 뭐 때문에 내가 B를 죽일 수밖에 없었으며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고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사체가 있는 곳을 찾았다든가, 사체는 못 찾았지만 그 죽인 살인 도구를 찾았다든가, 이런 보강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조문에는 조금 이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310조 법조문 갖고 있으면 다시 한번 봐봐. 310조 피고인의 자백의 유일한 자백의 증거 능력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전 규정 형식에 오릅니다. 증거 능력 문제가 아니고 증명력 문제죠. 그래서 그 오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있잖아. 형사법 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런 유죄 증거를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마치 자백의 증거 능력 문제처럼 규정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쳐서 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백보호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이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자백만 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또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고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백에 의한 오판의 용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적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백보호법칙은 310조가 말하는 자백보호법칙, 보호자 있어야 된다라는 자백보호법칙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영역. 그거 강의 노트에 그려놨어. 강의 노트 펴봐봐요. 몇 페이지지?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 그림이 더 좋을 거예요. 자백보호 증거 앞에 몇 페이지야? 앞에 자백보호. 113페이지. 거기 이렇게 그림이 됐죠. 피고인의 자백에 보호자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국면이 필요해요. 어떤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보호자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 피고인의 자백과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 보호자의 성질 자격 문제하고 보호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문제. 양의 문제,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고인의 자백과 관계되는 것, 요거부터 먼저 보죠. 어느 절차에서 자백해야 자백보호법칙이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자백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무엇을 자백으로 볼 거냐. 완전한 자백이 되느냐 이런 게 있고요. 3번 공판전 자백에도 자백보호법칙이 적용되느냐 문제. 네 번째 공범자의 자백에도 정확히 말하면 공범자 자백이 아니지. 공범자 자백할 수가 없죠. 공범자의 증언이겠죠. 공범자의 자기 범죄에 대한 자백에는 자백보호법칙이 적용되는데 공범자의 증언에도 요 자백보호법칙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의 문제에서는 보완 증거도 그 자체 증거 등이 있는 증거여야 되느냐 문제. 그 다음에 자백과는 완전히 독립된 증거여야 되느냐. 세 번째 정황 증거도 보완 증거가 되느냐. 네 번째 공범자의 자백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자백의 보완 증거가 되느냐 문제. 이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정반대 문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절대적으로 어떤 양이 필요하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판단해도 되느냐. 자백의 신빙성에 따라 상대적 판단해도 되느냐 문제인데, 상대설이 이제 다시 팔려고 구체적으로 가봐요. 자백보호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적용되는 건데 이 피고인의 자백이 어느 절차에서 자백해야 자백보호함죄 적용되느냐 이건데요. 일반 형사 절차에서 자백하면 적용이 됩니다. 일반 형사 절차에서 즉 형사소송법상 절차에서 자백하면 돼요. 그렇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형사 절차에서는 자백보호법칙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절차인 경우는 약식 절차이든 간이공판 절차든 구별하지 않고 다 적용되지. 이거는 형사법의 절차고요. 약식은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는 절차죠. 그다음 간이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하는 절차잖아요. 그래도 이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자백보호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진행되는 간이공판 절차라도 자백보호법칙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특별형사 절차, 약식하고 대비된 게 즉심이죠. 그죠? 즉심은 둘 다 약식과 더불어 둘 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거죠. 가벼운 사건을 빨리 재판하기 위한 건데 즉심은 즉결심판 절차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돼요. 그래서 얘는 자백보호법에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즉결심판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 형사사건이 아니고 소년 보호사건, 즉 금고 미만의 가벼운 형을 때릴 경우에 그때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형사사건 문제가 아니죠. 소년 보호사건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백의 내용은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되느냐? 아니죠. 됐죠. 맞죠.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자백보호법에서 말하는 자백에는 해당합니다. 근데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자백은 어느 정도의 자백이었어야 됐나? 불리한 사실 인정이 아니고 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자백이 되죠. 그죠? 완전한 범죄 그 형사책임까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인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백보호법칙의 경우는. 그리고 형태를 바꾸어도 자백입니다. 자백은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자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유영철이 누군지 아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대의 살인마죠. 24명인가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것도 전부 다 여자죠. 그것도 다시 전부 다 술집 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술집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증오해가지고 술집 여자는 다 죽였어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죽인 내용이 일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기에 오늘은 누구를 죽여서 어떻게 사체를 뭐 도려냈고 어디다가 묻어놨다. 여기 다 일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무슨 일로 잡혔는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되자 이제 불기상해요. 야 경찰 이 새끼들 너 일로 와봐. 나 내가 특진시켜줄게. 적어. 내가 몇 명 죽인지 이야기해줄게 이 새끼들아. 딱 적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커피 사다 오고 담배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작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조사할 때도 똑같이 검사님 내가 특진시켜줄게요 이래가지고 풉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 가니까 법정 자백도 똑같이 해버립니다. 내가 22명은 내가 죽인 게 맞아. 그리고 걔 말대로 가니까 사체들이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나와요. 기억력도 좋아. 근데 이건 이제 보강증거 사체로 찾은 거고요. 근데 이 일기도 자백이죠. 피의자 신문 조서에 쓰여져 있는 진술도 자백입니다. 법정에서 한 것도 자백인데 이 모두가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 자백을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보강 증거로 못 됩니다. 어떤 생각하면 일기가 법정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자백이죠. 내가 누굴 죽여놨다는 거. 그래서 자백이 자백을 보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자백이 해당하니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사체가 자백한 곳마다 그 사체가 나오더라. 살인도구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 24명을 죽였다는 혐의가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형태를 아무리 바꿔도 자백은 자백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은 성경소설 아무리 요즘 너무 좋아서 원판 자체가 바뀌는 느낌을 주기도 하던데. 그 다음에 공판정 자백에도 자백보호법칙 적용되느냐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영국 미국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 재판 자체를 안 하죠.
의뢰문제 절차상 자백금 재판 자체를 안 하고 양형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으냐 이건데 우리나라에서 공판전 자백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그죠?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자백보험 규칙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당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자백보험 규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 자백이든 법정의 자백이든 뭐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범자의 자백에도 다른 그 보완 증거가 적용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가서 얘기할 텐데 문구상 안 들어가죠. 문구상 310조 피고인 자백에 공범자가 자백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준호가 박근영한테 3억 줬다라고 한 증언 그 자체에 보강증거 있어야 정준호의 자백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영 사건에 대한 증언이죠. 그 증언을 유죄로 증거 쓰느냐인데 보강증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냥 처벌합니다. 정준호의 말만 믿고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 결론만 일단 알아두시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책 보면서 정리하죠. 자, 요게 요 내용이고 책으로 가볼까요? 한 공범만 자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요것도 좀 상세히 뭐 다 해놓도록 해놨는데 이거 마저 하고 가십시다. 이거 해봐야 요 뼈대만 알면 금방금방 해결돼요. 판례들이 좀 조심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쪽은 뭐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정확하게 보면. 자, 이번에는 보강적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인데 그 자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데 보강 증거도 보조 증거 일종입니다. 보조 증거. 보조 증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탄핵 증거, 증강 증거. 즉 증강 증거가 바로 보강 증거잖아요.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그죠? 근데 증강 증거는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건 증거도 있어야 되죠. 탄핵 증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뭐 보강 증거, 증거 등이 없는 증거로도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보강 증거는 보조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없는 게 원칙일까요? 원리부터 먼저 봐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까? 없는 게 원칙이지. 그게 전문 법칙이잖아, 그지?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게 되려면 정무체 예외 요건을 갖춰야 되지, 그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든가 또는 뭐 성립이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자, 그래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니까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정부 제외 요건을 갖춰야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백을 보강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자백이. 그래서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만 법정 자백을 보강하는 또는 경찰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증거라는 것은 법정 자백 또는 경찰 자백과는 독립된 완전한 형태상의 독립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형태를 바꾼 일기라든가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피고인의 자백으로 내용을 하는 다른 증인이죠. 이런 건 다 보강 증거 못 돼요. 원천상 완전히 독립된 증거가 됩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중요한 것이 업무상 작성한 수첩을 보강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건데 이 업무상 자기가 뇌물을 준 내용이 기재된 수첩 이거를 자백으로 보면 보강적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죠? 자백으로 보지 않아야 보강적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강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상 작성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요거는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강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또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황 증거, 직접 증거, 간접 증거 필요 없습니다. 간접 증거 바로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도 충분합니다. 보완 증거로. 반드시 직접 증거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에 대한 보완 증거가 되느냐 문제인데 돼요. 근데 이때는 공범자가 다 자백한 경우입니다. 아까 한 공범자 자백이 다른 공범자의 증거에 대한 이 보완 증거 없이 보완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한 놈만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 안 한 경우고요. 이는 둘 다 자백했어요. 정준호도 3억 줬다 자백했고 박근혜도 3억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아무런 보완 증거 없어요. 서로 CCTV도 없고. 그러면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사람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가 서로 됩니다. 서로 돼서 아무런 보완 증거 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 모든 공무원이 자백한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양의 범위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서 거기까지 보완자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절대설인데 죄체설이 그 얘기예요. 죄체설이란 말은 죄의 본체, 자의 몸뚱이를 말하는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죄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구성요소. 구성요건 요소에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하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뭐였었어? 고의, 과실, 목적, 작물인 정을 알고 등등이었죠. 그죠? 공모 이런 것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행위, 주체, 객체, 행위의 결과 관계, 인과관계, 행위의 결과 인과관계 등등 객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죄체설을 취하면 객관적 구성요건 전부 자백에 대해서 다 보완적이 있어야 되니까 보완적 양이 많고 또 너무 획일적이죠. 그죠? 그래서 판사의 재량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상대설, 즉 진실선 담보설을 취하는데요. 자백이 굉장히 상세하고 논리적이고 믿음성이 있다 그러면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의 보완 증거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자백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 믿음성이 없어. 어느 날은 이 말했다, 어느 날은 저 말했다가 신뢰성이 없을 때는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보완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 자백을 보완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상대설, 진실담보설이 우리나라의 다수 판례고요. 그래서 실질설을 그럽니다. 절대설, 죄체설, 형식설을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고 거기에 노트에 되어 있고 이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또 정리를 해보십시다. 543페이지 2 자백보호업체 적용 범위 1번 일반 형사소송 절차 자백보호업체 형사법 적용되는 일반 형사 절차에 적용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 간이공판 절차, 약식 절차 다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인 특별심판 절차에 따른 특별심판 사건, 소년법 적용되는 소년보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심판의 경우에는 자백의 유일한 자백의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백보호업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소년보호 처분도 마찬가지 보강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확인하는 판례 있죠. 별표 한두 개 해놓고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서는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없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자백.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일체의 진술이다. 그래서 이 간이공판 절차상의 자백과는 달리 자기 형사책임까지 등장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자백은 증거력 있는 자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미 쓰여 있어야 됩니다. 정보부칙 예외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판 전 자백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미법에서는 적용 안 되지만 영미법의 그 자백보호법칙은 법정에서는 부인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긍정한 경우 그때 보완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공범자 자백, 공범 일부만 자백한 경우인데 정준호가 있고 박근영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에요. 근데 정준호는 3억 줬다라고 그러고 박근영은 안 받았다고 잡아뗍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 사건의 공식이죠. 뇌물 준 사람은 뭔가 수가 틀어졌기 때문에 터뜨리기 시작한다고.
박근혜가 뭐 봐달라 그러는데 안 봐준 거죠, 그죠? 요즘에 저건 뭐 트루킹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뭐 500만 원 줬다 근데 5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라고 500만 원 갖고 뭐 걸고 넘어지는데 뭐 줬다라고 이제 터뜨린 거죠. 뭐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뭐 통해서 줬다. 500만 원. 근데 뭐 봐달라 그러니까 뭐 영사자리 하나 달라니까 안 줬다고 터뜨리기 시작했다는데 참 치사하다, 그지?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엮어놓으려고 500억도 아니고. 이게 공식이야. 경찰이 되더라도 조심하세요. 뭐 술 먹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 갑자기 뭐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터뜨리기 시작하면 뒤돌았으면 그 새끼가 더 무섭죠. 가까운 사람이 돌았으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3억 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딱 부인하죠. 저 사람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러다가 돈 줬다는 증거 나오면 받긴 받았나 보다. 근데 빌려준 돈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정준호의 자백을 피고인 정준호의 유죄 증거로 쓸 때 보강적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이거는 피고인 자신이 자백이니까, 그지? 보강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정준호의 자백을 피고인 박근영의 유죄 증거로 쓸 때, 이거는 공범죄 자백이지만 자기 사건에 대해서만 자백으로 말하지, 피고인 박근영 사건에서는 증언이죠, 증언. 그죠? 이 증언에도 보강적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없어도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백한 놈은 자백만 있고 보강적 없으면 무죄 판결 나오죠. 보강적 있어야 되는데 보강적 없으면 무죄 판결 나오고요. 자백한 놈 무죄로 나와요. 근데 자백 안 한 박근영은 유죄로 나옵니다. 왜? 판사가 정준호가 자백했는가, 이 자백만 가지고 피고인 박근영이가 돈을 3억 받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불합리하죠. 분 놈은 나오고 안 분 놈은 잡혀 들어가고, 그지? 유죄를 인정한 놈은 풀려나오고 유죄를 인정 안 한 놈은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뭔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보강적 있어야 된다면 여기도 보강적 있어야 된다. 요걸 요 놈의 유죄 증거 쓸 때나 요 놈의 유죄 증거 쓸 때 똑같으니까 보강적 있어야 된다고 보자. 그렇다면 이 정준호의 자백을 형법 310조에서 말하는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으로 봐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보강 증거 필요설이죠. 책에 545페이지에 그걸 넣어놨어요. 학설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 자백도 보강적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 보강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부정하는 것이 다수를 팔립니다. 왜냐하니까 얘가 자백한 놈이 무죄로 되는 거는 자백 보강 법칙을 우리 형사법이 취하고 있는 난 이거는 당연한 거죠. 법 규정상 당연한 거고, 자백하지 아니한 박근혜가 유죄로 처벌된 것은 판사가 정준호의 자백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자유심증적 원칙상 이것도 타달 수가 없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모순돼 보이는 거지만 그거는 형사법의 원칙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결코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다 봅니다. 그게 보강증거 불효설이죠. 그래서 이런 뭐 분놈이 풀려나오고 안 분놈이 잡혀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혀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라 그래요. 자, 그 판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그 밑에 들어있는 판례 보시죠. 형사정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즉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법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분이 보장돼서 독립한 증언이 인정된다. 자, 그 줄축선 이거 많이 보여요. 요거 노랗게 된 거 공동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반대 신분 보장돼요. 같이 재판 받으니까 정준호하고 박근혜 같이 재판 받으니까 정준호 줬다 그러면 박근혜 그 자리에서 바로 욕하면서 싸울 거단 말이야. 반대 신분 봐라 할 거죠, 그죠? 따라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거기까지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피고인의 자백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강증거와 관계되는 것을 보시죠. 546페이지
보항증의 성질, 자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격성 문제. 그 자체 증거 등기 있는 증거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항 증거도 증거 등기 있는 증거함으로 증강 증거 일종입니다. 증강 증거 요 말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전문 증거는 정부법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항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점에 조심하십시오. 보항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백 이외의 증거여야 됩니다. 독립 증거여야 되죠. 자백 이외의 증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보호하는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형식상 뭐 일기와 법정 자백, 일기와 피재친문 조서처럼 형식상 별개만으로 부족하고 자백과는 별개 원천에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백은 보완자 될 수 없고요. 또한 피고는 자백으로 내용한 서면, 소송 서류, 피고는 자백을 내용한 피고인의 진술도 보완자 될 수 없어요.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범행 재현 장면을 찍은 사진도 피고인이 결국 자백이 내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법정 자백이나 수사기관상의 자백에 대한 보완자 될 수 없습니다. 이과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 작성한 수첩의 보완 증거 능력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 준설공사인데 준설공사가 뭔 줄 아나? 준설공사? 준설 강바닥에 하여튼 이 공사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 돈을 그냥 다 공사장에 퍼부어가지고 돈을 그냥 엉뚱한 데 자원을 낭비한 게 있었죠. 4대강 사업. 뭐 그거하고 뭐 관계 없는데 준설은 이건 4대강 관계 없이 매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심이 너무 높아지니까. 근데 내버려둬도 뭐 큰 문제가 없긴 하죠. 자연히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원래는 그지. 근데 계속 내버려두면 강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비가 조금만 더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그걸 방지해서 이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줘. 그게 준설공사예요. 준설을. 근데 긴 강을 한 업체가 이제 맡죠. 맡아가지고 그게 이제 원청업체입니다. 원청업자가 맡아가지고 부분 자기가 안 맡고 또 밑에 애들한테 나눠주죠. 그죠? 그게 하청업자입니다. 하청. 그래서 하청업자가 원청업자한테 든 돈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아내려고 자기가 지출한 지출 내역을 꼬박꼬박 수첩에다 기재합니다. 수첩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들켰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아직까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건설 사업의 30% 정도가 이게 뇌물이라며. 뇌물. 뭐 못 믿겠지만 안 믿기지죠. 1억짜리 공사 같으면 3천만 원은 뇌물로 나간다는 거야. 누구 뇌물로? 이 공사 감독하는 사람 뇌물로. 그래서 교묘하게 나가지고 화토 치주고 뭐 이래가지고 쓴다고. 그래서 뭐 그 옛날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다가 뭔가 이쪽에서 공무원이 그 뭐 뇌물 준 대로 안 하니까 터뜨렸겠죠. 공사 감리해가지고 통과했는데 불합격 다시 공사 이래버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니까 이 사람한테 돈 줬다라고 이제 터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업자가 뇌물 줬다는 자백도 하고 자백을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증거도 발견했어요. 근데 피고인 하청업자가 뇌물 줬다고 터뜨렸으면 그 자백을 피고인 하청업자 이 사람한테 증거로 쓰기는 보완증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 피고인 공무원의 유죄 증거는 보완증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지? 없어도 되는데 문제가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 나왔어요, 수첩이. 누가 봐도 이 뇌물 줬다는 게 분명해요. 근데 이제 문제의 수첩이 내가 이 사람한테 3억 줬다 이것만 메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했습니다. 계속적 기계적으로. 그래서 마치 일기장 쓰듯이 업무일지 쓰듯이 오늘은 뭐 인부 대금 얼마, 인부 임금 얼마, 그다음에 뭐 돈 나간 거 식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 이렇게 준설공사했을 때 트럭 불렀으니까 트럭 임대료 얼마, 그다음에 포크레인 얼마, 배 기름 얼마 뭐 등등. 근데 그거 끝나는 지점에 정기적으로 요 공무원한테 뇌물 얼마, 뭐 뇌물을 안 적겠지. 뭐 사장님 무슨 특별금 얼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정기적 계속 기재된 요기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것은 뇌물순계 틀림없는데 만약에 이걸 자백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자백에 대한 보항적 못 쓰잖아요, 그죠? 못 쓰니까 결론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얘는 보항 증거 있어야 되는데 보항 증거 없으니까 무죄로 나오고, 얘놈은 유죄로 나오고. 그래서 검사가 그걸 노려가지고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잘라내고 싶으면, 이 사람이 반대파 공무원이거나 뭐 저 반대파 뭐 이거나 이래서 잘라내고 싶으면 얘를 잘 구슬르면 되죠. 너 풀어도 너는 처벌 안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불고 얘는 처벌을 면하고 얘는 처벌하게 되면 형사정책상 이 평등 원칙이 위반되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고심을 했어요. 고심. 이게 무죄로 되는 이유가 이 수첩을 자백으로 봤기 때문에 이 보항적으로 못 써서 무죄로 나오니까 이 수첩을 자백으로 안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원을 만듭니다. 더 이상 이런 수첩의 경우에 뭐 일반 수첩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 처리 내용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꼬박꼬박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설사 그 속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이상 자백으로 보지 않겠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지 않아서 보항죄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판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유죄로 나오게, 얘도 유죄로 나오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이론으로 정리된 부분 546페이지 그거부터 봐보죠. 피고인이 범인으로 검거되기 전에 범죄와는 관계없이 작성한 일기장, 수첩, 메모 또는 사업장부도 보항죄가 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범죄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이 사항 자백이고 그 자백의 신용성 뭐 저쪽에서 당연히 증거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백으로 보항죄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수설을 동감해서 다수설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수설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판례 봐보세요. 판례는 반대죠. 자, 그러나 대원 판례는 판례 동감해 놓고요. 상업장부 등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 줄쳐놨어요.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자백으로 볼 수 있다 하면 보항죄가 안 되는 거죠. 자백이 자백에 보항할 수 없으니까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 소유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그 내역을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기입한 수첩은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줄치세요.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자백으로 보지 않아야 보항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판례 문장도 별표 3개 이상 해놓고요. 금방 이야기한 그 노랗게 된 부분을 요약하면 줄을 치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기적으로 문서한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 자료이고 피고인이 범죄자를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줄 쳐놓고요. 없다 동감해 놓고 자. 피고인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거치지 않은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게 하여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자신의 범죄자를 시인하는 자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는 있는 한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로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의 자백에 대한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자,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겨두시고 줄을 쳐서 요약해 두시고 문제 풀 때도 긴 문장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자백으로 볼 수 있다. 보항죄가 될 수 있다. 자백으로 볼 수 없다. 보항죄가 될 수 있다. 그걸 찾으면 빨리 해결돼요. 자, 그 다음에 독립증거의 성격 보죠. 정황증거만으로도 보항증거가 될 수 있느냐? 된다 그랬죠. 직접 증거 하나 하지 않고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로도 보항증거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자백 보항 증거가 나오면 뒤에 보는 한 3개, 그것도 굉장히 예외예요. 3개 내가 뭐 찾았는데 정확하게는 1개 빼고는 다 보항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문제 푸시면 편해요. 다 보항 증거 되면 끝에 빨리 찾아. 보항 증거 될 수 있다라고 푸시면 쉬워요. 그래서 요거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놨어요. 항상 뭘 자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남의 신분증을 위조 행사해 위조한 위조 신분증 이거를 행사한 죄를 자백했습니다. 지가 위조 신분증 위조를 했고 위조한 신분증 행사까지 했다. 근데 그거를 지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현존한다면 이는 자백의 진술을 인정할 간접 증거가 됩니다. 간접 증거로도 보완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가정 불화로 유아를 살해했다라는 공소사실 이걸 자백한 거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거를 죽였다. 그걸 자백했습니다. 그럼 보완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데 낙태를 시키는 정황적 사실, 낙태하려고 했던 거, 뭐 병원을 찾아갔다든지 이런 경우, 그게 이 자백에 대한 보완증거가 됩니다. 다 돼요, 정황적 사실은. 그 다음에 피고인이 검문 당시 버린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된 피고인의 자백, 내가 메스암페타민 필폰이죠, 필폰을 흡입했다. 라고 자백했는데 검문 당시 버린 주사기 보니까 메스암페타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먹고 버린 거구나, 주사 놓고 버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정황 증거로도 보완 증거 됩니다. 다 된다고요. 뒤에 뭐 여러 개 나오는데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548페이지 공범자의 자백도 다른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범 모두가 자백한 경우입니다. 정준호도 줬다, 박근영도 그래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준호의 자백에 대해서 박근영의 자백이 보완증거 되는 거고 박근영의 자백에 대해서는 정준호의 자백이 보완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뭐 깊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완증거의 범위, 정도, 양의 문제,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진술 증거의 범위, 진술 증거의 범위, 아니 보완 증거의 범위인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죄처설하고 진술담보설. 죄처설이 바로 절대설이고 진술담보설이 상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부분은 다 보완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죄처설 형식설인데. 그러면 판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없고 보완증이 필요한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고정화되죠, 그죠? 그래서 다수설 판례는 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자백이 굉장히 진실이 있으면 조금의 보완증이 있으면 됩니다. 자백의 진실성이 매우 낮을 때 많은 양의 보완증이 필요하다. 이런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봐요. 자, 판례가 이게 입장인데 다만 그 보완 증거는 공소 사실의 객관적 본과 관련이 있어야 진술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관련성, 그게 중요해요. 객관적 관련성. 범죄 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부터 봐보죠. 이거 뭐 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도 나오고 해서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속입니다. 자백 보완 증거는 범죄자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를 속여요. 그 정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 필요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자백과 보완 증거가 서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체로 자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판례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보완 증거가 있죠.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보완 증거.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복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는 보고 그를 즉시 체포하면서 오토바이를 압수하였던 압수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실에 대한 자백 찾아서 또면서 자백.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그게 면허 없이 운전했다 해서 무면허 운전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얘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자백에 대한 보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몰라고 하려고 해서 잡아서 뺏었다거나 압수줘서 그거는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가 충분하죠.
일부에 대한 뭐 운전했고요, 그죠? 운전면허 없이 면허했다는 전체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 일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백은 뭐냐 하니까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자백되는데, 그 자동차에 보면 면허는 없지만 차를 사면서 자기 명의로 사죠, 그죠? 명의로 살 때 자동차 그 원부가 있습니다. 자동차 그 뭐라 그러나 소유권이 기재되어 있는 원부가 있죠, 그죠? 그게 차량에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로 등록 기재되어 있는 것이 피고는 그 차량을 운전했던 사실을 자백분에 대해서 보완자 될 수 있죠. 차 샀으면 그거 몰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이 보완적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일부 사실에 대한 보완 증거. 혈액봉 6g을 소지하며 그중 0.15g을 투약하고 나머지 0.85g을 매매한 채로 기소된 경우 혈액봉, 주사기, 상당히 자기 수표 등의 압수조서가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 4.8g을 넘는 부분에 혈액봉 소지 및 매매 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뭐 다 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뭐 깊이 볼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2번 뒤에 넘겨서 550페이지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 증거.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갔어? 2000년 10월 19일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사된 경우 위 소변 검사는 2000년 1월 17일 2000년 10월 19일에 검사한 거니까 그 앞에 거죠. 17일 날 메스암페타민 투약 같은 자백에 대한 보완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달 13일 또 근전주네요. 그 전주에 투약 같다는 자백에 대한 보완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합법 뭐 포괄일제 문제가 아니죠. 단순 일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적 뇌물 공제를 건축공사를 받도록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획을 승인받을 수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 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완자 될 수 있다. 뇌물을 공유했다고 이제 준 놈이 항상 터뜨린다 그랬지, 그지? 뇌물 줬다고 터뜨리는데 이 받았다는 사람이 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 뇌물을 먹었으니까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도둑놈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뭐 빌라죠, 요즘에 빌라가 좋긴 한데 이게 범죄 소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그리고 이게 관리인이 없죠. 경비가 없죠.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꼭대기층이 절도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7 그 세대를 틀었어요. 세대를 틀었는데 네 세대는 몇 호에 들어가서 틀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상세히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7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라는 것이 됐는데 4건은 구체적인 호수 뭐 301호, 302호 이게 특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지시는 매우 사실적, 구체적, 합리적이고 믿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 피고인 집에서 해당 피해물을 압수한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판례, 객관성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건데 내가 찾아놓은 게 그 3개고요. 시험에 나온 거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시험에 등장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만약 판례를 추가할까? 객관성 관련성이 없는 경우인데 요 3개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춘천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 사건인데 얘가 너 대학교 학생인가 봐요. 근데 그때 요즘은 뭐 대학생들이 자기 스펙 쌓기 바쁘지만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했어요. 노동 운동. 대학생이 노동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파업에 동조 파업을 하러 가요.
파업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현대자동차 춘천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구속이 돼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를 춘천 영업소 옛날 같으면 이게 그 불법 파업이었거든.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그래서 이게 나를 어떻게 수배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쪽 대학교 총장이 찔렀단 말이에요. 대학 총장이 이 새끼가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일은 안 하고 노동 파업에 가담한데 찔렀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대학 총장실을 점거합니다. 침입 농성해요. 그래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죠. 또 주거 침입죄로. 그래서 요거를 자백합니다. 내가 총장실 침입해서 주거 침입하고 업무 방해한 정보이 맞다라고 자백합니다. 자백하는데 보강 증거는 이 주거 침입과 관계되는 보강 증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보강 증거 나가야 되는데 보강적으로 낸 게 이 춘천 영업소 점거 투쟁하다가 처벌받는 게 학교 측의 제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진술, 이게 보강 증거로 내요. 그래서 이 주거 침입하고 관련 없는 객관성 없는 증거를 보강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게 보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봐보죠. 검사가 보강 증거로 보강도 해놓고요.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자백도 해놓고요. 자백 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에 제보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을 침입 점거했다는 겁니다. 자백은 침입 점거했다는 거죠. 주거 침입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 관련성이 전혀 없죠. 동기일 뿐입니다. 갑이 처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 공소 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 침입 점거 사실과 관련성 없는 범행의 침입 동기에 관한 정황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런 자백 보강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보강 증거로 낸 게 봉고차 함대를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강 증거고요. 그 다음에 자백은 그 차를 타고 충주에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백 보강적으로 나온 것은 충주에서 한 소매치기 범행, 절도 범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그전 범죄 훔친 봉고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보강적 될 수 없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긴 한데 군청 직원의 2만 원의 뇌물을 교부했다고 자백했는데요. 보강적으로 낸 거는 뇌물을 줬다라는 사람한테 장사 미천원 2만 원 빌려줬다. 이거를 보강적으로 내요. 그러면 뇌물 준 거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보강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봤어요. 한두 페이지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보강 증거의 대상 다시 볼까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죄체설에 의하지 않고 죄체설에 의해도 같고요. 진술담보설에도 같은데 보강의 대상은 범죄의 구성 부분 가운데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주체, 행위와 결과 이런 데 대해서 보강 증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백한 것 중에. 범죄 주관적 요소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 목적 이런 거는 피고인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의 있잖아요. 고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백밖에. 만약 고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의 객관적 성화에 따라 고의를 추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였으면 칼을 목으로 찔렀다 이러면 고의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하고 피고인이 자백했으면 자백만도 인정하고 보강적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심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그런 게 나오죠. 대원 판례가. 대원 판례도 보강적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PPT가 안 돼 있네.
PPT가 빠져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구성 요건 이외의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처벌 조건, 정과 정상에 관한 사실 이런 것들은 범죄 사실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보완 증거 없어도 되는 거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판례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꽤나 많이 돼요. 객관식 딱 좋으니까 별표 3개 이상 해놓으세요. 그래서 정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는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정과 몇 범이야? 이랬을 때 저 별이 한 10몇 개 되는데요. 그래, 알았다. 할 수 있어요. 확정 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 사실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백만으로도 그 전부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 확정 판결이 바로 정과입니다. 정과. 네가 몇 번 징역을 맞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수와 보강 증거 문제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수와 보강 증거. 이제 내가 형법 할 때도 상세히 미리 형벌론을 먼저 했으면 싶어. 아하, 그럴 걸 그랬나? 형벌론을 먼저 할 걸. 조문을 읽으면서 형벌을 한번 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앞에 조금 하다가 형벌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형사소송법 이야기할 때 편해요. 기초 지식을 먼저 하는 게 편하니까. 구성요건론 들어가야지. 범죄 종류만 좀 보고 바로 형벌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죄수 판단에 있어서 그 고소할 때 했잖아, 그지? 죄수는 단순 일죄하고 수죄가 있고, 단순 일죄는 하나의 행위로 한 개의 죄를 저지르고, 수죄는 한 개 행위를 해서 한 개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한 개 행위를 해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행위를 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 수개의 범죄 행위가 경쟁이 붙어 있어서 경합범, 실제 경합범을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죄를 다 자백했다 하더라도 각 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항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각각 보항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경합범의 경우는. 근데 단순일죄는 하나의 일에서 한 개의 보항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과형사 일죄죠. 하나의 일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도 사실은 이 죄마다 보항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 안 삼아도 돼요. 왜냐하면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이 돌로 차를 부시고 차에 앉아있던 운전자의 머리통을 깼다. 그래서 내가 돌 한 개 던졌는데요 라고 자백하면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돌을 차단했어. 그지? 그리고 지문이 찍혀져 있어. 그러면 이제에 대한 보항자가 공통으로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포괄일죄가 문제죠. 포괄일죄. 상장 경험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보항 증거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는데 싸서 묶어서 한 개의 범죄로 취급하는 포괄일죄는요. 내가 형사법에는 두 형태를 기억하자 그랬지, 그지? 첫 번째 형태가 계속범, 영업범 형태고 또 하나의 형태가 상습범인데 계속범, 영업범 일반 포괄일죄고 일반 포괄일죄는 행위 하나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몇 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그러면 날마다 정신병원에 넣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루 감금 하나, 열흘 감금 하나, 100일 감금 하나, 구성요건상 한 개 범죄가 되니까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영업범 그래요. 포괄일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상습범은 상습성 인정돼야 되니까 한두 번 했다고 상습성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했는 것이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습범은 포괄일죄라고 치지만 사실은 수재예요, 수재. 수재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범, 영업범처럼 행위 하나하나가 구성요건상 큰 의미가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백했을 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항자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습범처럼 행위 하나하나가 확인이 되지만 포괄해서 상습범 포괄일죄가 될 때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보항자가 일일이 다 있어야 돼요. 마치 수재처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그걸 확인한 판례가 있죠. 확인한 판례가 요걸 설명한 거구나. 그래서 계속범, 영업범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항자 있어야 되지만 상습범, 포괄일죄는 하나하나 행위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항자 있어야 된다. 자, 제조 보항 증거에서 경합범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 이상 해놓으세요. 551페이지에 판례. 경합범은 수재이므로 독립된 범죄에 대하여 각각 보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판례도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우리 형법에서 하겠는데 형법에서 필로폰 사가지고요. 필로폰이죠. 필로폰을 사가지고 이것도 처벌하고 산 필로폰을 또 처먹었습니다. 필로폰 투약을 했어요. 그러면 산 필로폰을 투약했으면 이게 마치 절도처럼 불가벌적 상황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또 처벌하죠. 그죠? 절도하고 달라요. 또 처벌하고 양죄의 관계는 경합범으로 봅니다. 경합범. 그래서 매수한 거 처벌하고 투약한 거 처벌하고 똑같이 처벌하죠. 근데 둘 다 자백합니다. 제가 돈 주고 필로폰 사서 어디서 처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백해요. 근데 매수에 대한 자백에는 보완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계좌 넘겨준 계좌를 발견했어. 계좌 이체한 것이 발견했다고. 그러면 매수했다는 자백에 대한 보완서가 되죠. 근데 이 계좌에 입금한 계좌가 이 투약했다는 이 자백의 보완서가 될까요? 뭐 계좌번호가 필로폰 투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완 증거가 안 됩니다. 보완 증거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1+1 안 된다고 하는 거. 아까 현대자동차 준천영업소 사건 그거 하나만, 세 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요거 하나. 자, 실제 경합범은 실제로 수재이므로 각 범죄 사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로폰 매수 등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제 경합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보완죄가 될 수 없다. 없다 동감했어요. 없다라고 된 건 보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실체 포괄일제 봐보죠. 포괄일제. 550페이지.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예요. 포괄일제.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티귿 보세요. 티귿. 포괄일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티귿.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독립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경우 일반 포괄일제입니다. 영업범, 계속범 등 포괄성의 부분에서 전체 보완적이 있으면 좋거나 개별적 행위가 구성 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뭐 연속범, 삼속범인데 상속범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그 개별 행위에 대한 보완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례. 판례 뭐 말은 긴데 여기 나오죠. 피고인의 섭백을 범죄 구성하는 포괄일제에서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대한 개별적 보완적과 요관점에 비춰보면 투약 섭성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권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완적으로 삼을 수 없다. 요것만 추천하면 되겠다. 포괄일제 상습범의 경우는 각 개별적으로 보완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두고요.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또 하나 예외 공판조세 배타적 증명력 보세요. 문제가 거의 안 된다 그랬죠. 의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다른 데 어디 있어요. 공판조세 배타적 증명력입니다.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야.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고 증명력 문제입니다. 공판조세 배타적 증명력은 311조에 대해서 따라서 무조건 증거를 쓰죠, 그죠? 무조건 증거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1심에서 공판 쭉 진행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봤는데 하나하나 뭐 조선시대 사관처럼 진행된 거 법정 그 경위가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판 절차상의 위법이 문제될 때 이 공판 조서가 2심의 유죄를 씁니다. 그래서 1심 법 재판이 잘 됐나 안 됐나 법대로 됐나 안 됐나는 요 공판 조서만 가지고 2심에서 판단한단 말이야. 2심 재판도 마찬가지 공판 조서가 3심의 유죄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판 조서는 무조건 2심의 유죄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된 대로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선서했음, 증인 A 선서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설사 선서 안 해도 선서된 걸로 친단 말이야. 다른 증거를 못 봐요. 근데 그 증언 내용은 다른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하고 증언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절차적인 게 문제될 때 절차에 관한 거는 서기가 공판조서에 정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증명하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외의 건은 다른 증거를 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56조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니까 다른 증거를 못 내죠. 못 내기 때문에 배타적이야. 배타. 다른 거를 배척한다 이거죠. 타 증거를 배척한다. 그런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것만 가지고 재판하라는 말이에요. 증명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는 반정 허용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 줄쳐놓으세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 반정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주에 대한 예외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어가면 금방 설명한 게 이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공판기일에 관한 것만 가능합니다. 공판기일에.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지 실체면에 관한 것은 배타 증명이 안 미쳐요. 그 다음에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만 배타 증명이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선서했다 안 했다 말이 없으면 그럼 선서 안 한 것으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선서한 거고 선서 안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안 한 걸로 되는 거고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 거고 아무 말이 없으면 없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만 기재된 것만 그 조서만으로 증명해요. 실체면에 관한 사항은 뭐 배천 증명이 안 미칩니다. 절차면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재된 것만 되고요.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다른 자료 증명할 수 배천 증명 안 미치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오기가 있는 경우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어딘가 좀 나올 텐데 요 판례는 그래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두 개의 모순되는 공판 조서가 있어요. 어떤 조서에는 선서했다고 그러고 어떤 조서는 선서 안 되고 돼 있으면 그럼 판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게 자유심증주의 문제로 다시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봤는데 배타 증명이 있는 공판 조서가 되려면 그 자체 유효한 공판 조서야 됩니다. 따라서 당의 공판기를 일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나는 공판 조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배타 증명력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고 재판 부분만 남겨놨네요. 이 재판 이유는 몇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특별하게 따로 뭐 강의를 해도 되는 거고 해서 일단 여기서 끝을 내십시다. 수고했어요.